그 유시민이의 누나 유시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으로 3년 대법 확정해서 유죄까지 받았는데 지 아들은 뭐 억울하다 뭐 이러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난 5년간 EBS 교육방송이죠. EBS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업무 추진비를 법카를 총 700여 차례를 썼답니다. 5년 동안에 700여 차례를 법카를 썼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인 70여 회를 주말에 썼대요. 주말에 썼다는 건 뭐냐면 주말은 업무 안 하는 날이잖아요. 주말에 업무하면 이상하잖아요. 주말에 업무를 안 하는 날 업무용 법인카드를 70여 회를 썼으니까 70여 회의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죠. 주말에 이 법인카드를 법카를 사용하고 나서 왜 썼는지를 뭐 설명을 했답니다. 유시춘이가 주된 이 사유는 직원 의견 청취. 직원 의견 청취. 그 직원들은 또 뭐야? 주말에 이사장한테 불려나가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업무 시간 외에 왜 불러? 또 이 주말에 법인카드를 직원 의견 청취 이유로 썼는데 주로 어디서 썼냐?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서 썼대요. 그러면 직원을 제주도까지 불러내려서 의견 청취를 했다? 강원도 어디 바닷가로 불러서 의견 청취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뭐 EBS가 여기저기 뭐 글쎄 EBS가 뭐 제주도니 강원도 이런데 무슨 지사 같은 게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한테 의견 청취하려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주말에 EBS 직원들을 지방에 있는 맛집으로 불러내서 밥을 먹으면서 의견 청취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요상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단 한 번도 주말 법카 사용이 없어요. 제로. 야, 이 참 독한 사람이네. 겁도 엄청 많아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어이쿠 이거 법카 잘못 쓰면 나 큰일 나지. 딱 끊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는 모두 700여 회, 그중에 주말에만 70여 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딱 끊었으니까 마치 닭이 왜 좀 도망가다가 급하게 되면 두엄더미에 머리로 콱 쳐봤거든요. 그리고는 지는 세상이 깜깜해서 안 보이지. 그래서 안전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아먹히는데 딱 지금 유시춘이가 그 꼴이네. 문학계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 NGO와의 의견을 교환했다.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2021년 9월에는 이게 경북의 봉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화. 아주 정말 심심산골인데 봉화에 춘양면이라고 있어요. 그게 소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동네에서 나는 소나무를 춘향목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게 이제 경복궁 이런 거 지을 때 그 대들보로도 쓰고 그러는 건데요. 춘향목.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깊은 산골이겠어요. 거기에 나는 유명한 것이 송입니다. 송이. 봉화송이. 춘향목이 나는 춘향면. 여기 송이 돌솥밥집에 사내 의견 청취. 를 하면서 9만 원을 법카를 썼어요. 야, EBS 직원들 정말 기도 안 찾겠다. 춘향으로 내려와라.
유난히 제주도에서 직원 의견 청취가 잦았는데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사내 의견 수렴한다면서 제주도의 연탄구이집, 곱창집 등에서 법카를 긁었습니다. 이거 비행기 값은 어떡하나. 또 이 유시춘이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 동구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주말에 이 법카 업무 추진비를 유난히 일산 동구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36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주말에 집 동네 근처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긁어댔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말 업무 추진비 사용이. 대단하네. 예, 유시춘이에게 주말에 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냐. 하나, 이제 이 조선일보, 조선닷컴인데 이건 물어봤어요. 왜 주말에 업무 추진비 카드를 법카를 사용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 번도 없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왜 직원들을 굳이 지방까지 오라 그래서 의견을 청취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게 이 유시춘이는 이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이사장. 그 밑에 사장이 있어요. 김유열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하는데 이 사장의 업추비가 또 있죠. 법인카드가 있어요. 이 내역은 같이 밥 먹은 사람의 소속 단체 직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투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이 EBS인데 사장하고 이사장 법카 쓰는 방법이 왜 이렇게 다르냐. 다들 놀랐다는 건데 EBS가 특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사장이라는 자 주말마다 업추비를 쌈짓돈 마냥 그냥 쓴 겁니다. 특히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딱 2달 사이에 2달 동안에 6번을 5명 이상 식사를 했어요. 그걸 법인카드로 긁었어요. 근데 요 시기가 팬데믹 때문에 4명 이상은 한 상에 못 앉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교육방송 이사장 하던 이 자는 상습적으로 거리 제한 조치를 어겨가면서 법카를 긁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아직도 이 EBS 이사장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거 빨리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9시 반 우리 강규영 EBS 이사로부터 듣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이 긁어부스름을 계속 만드네요. 자, 한번 봅시다. 어제 인요한이가 혁신위원들을 이끌고 국립현충원을 간 게 아니라 5.18을 먼저 갔습니다. 아침에 5.18 갔다가 올라와서 오후에 국립현충원을 갔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제가 어제 했고요. 근데 국립현충원 가기 전에 어제 오전에 광주 5.18을 갔다 왔는데 그 5.18 갔다 온 다음에 인요한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이제 유대인의 격언에 나오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는데 좋아요. 이게 이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가해자가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해자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요한이는 피해자란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피해자 가족들을 적극 챙겨서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랬는데, 자, 좋아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 대부분 이를테면 5.18 유공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5.18 각종 단체, 부상자 또는 유족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 5.18 유공자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공자들이 어디에 가서든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5.18 유공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5.18 유공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지 우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두환 정권 말기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2년 감옥 살고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 어디 감춥니까? 어쩌다가 감옥에 잡혔는지 이런 걸 제가 감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제가 감옥 갔다 온 사실이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5.18의 그 피해자고 또 5.18의 유공자로 지정될 만큼의 무슨 역할을 했다면 그걸 왜 감춥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녀야지. 근데 왜 공적조서도 공개 안 하고 명단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뇨한이 말처럼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5.18 관련 단체부터 5.18 유공자들부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 내 동생이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자는 게 우리 자유파의 주장이에요. 그거 하자는 게 5.18 유공자 명단, 총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고 검증하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기꾼들이 모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걸러낼 걸 다 걸러내야 진짜로 어디에 가서나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뇨한이가 우리 자유파가 이런 주장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무슨 뜻인지를 그동안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뇨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말을 해라. 그동안은 그냥 이뇨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대충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자신 없으면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주장이야말로 우리 자유파가 수년 동안 주장해 온 거다. 5.18의 유공자들이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냐.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유공자인데. 국가 유공자인데. 혁신위의 첫 번째 의제가 진짜 참 쪽팔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첫 번째 혁신위 1호 의제 좌절되기는 했지만 무산되기는 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게 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이었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첫 번째 안건은 뭡니까? 이준석이 홍준표 대사면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지금 이준석이도 홍준표도 웃기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웃기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대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이준석이가 왜
징계를 받게 됐는지, 그것도 당원권 1년 반 당원권 정지라는 정말 중징계를 받게 됐는지, 홍준표는 또 왜 중징계를 받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대사면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자기네들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으니까 대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준석이 징계하고 홍준표 징계한 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거냐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잘못했으니 지금 대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이라도 꿇고 읍소라도 할 거냐 말이야. 이런 택도 아닌 이슈를 지금 혁신이 1호 의제라고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기현이가 또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참. 아이고. 여기 홍준표 말이 당장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고 모욕 주고 그리고 이제 사면하겠다고 제스처를 취하면 내가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이 인유한 혁신위의 이 사면은 결국 국민의 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홍준표를 잘못 징계한 거라고 자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는. 이준석이도 똑같아요. 우격 따짐으로 아량 베풀듯 접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사면이 아량 베푸는 거지 뭐란 말이에요. 이준석이는 자기가 징계받을 어떤 잘못도 안 했다고 지금까지 빡빡 우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래 놓고 말이죠. 이래 놓고 이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막 반발을 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징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면하에 해주겠다고 폼 잡냐 이러고서 반발하니까 당에서도 기가 막히니까. 네? 당에서도 기가 막히니까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또 비판을 했어요. 아니 자, 징계를 했어요. 근데 사면을 해주겠다고 했어. 본인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징계할 때는 언제고 사면이야. 쓸데없이 필요 없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너 잘못한 걸 아직도 몰라? 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사면을 안 해주면 그만이지. 이거야말로 자충수 아닙니까? 자충수. 참. 혁신이가 어쨌든 인유한이라는 사람의 이 특징도 있고 또 혁신이가 출범한 후에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혁신이에 초점을 갖다 대고 있는 건 우리한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을 이용해서 좀 생산적이고 좀 발전적이고 진짜 혁신다운 혁신 가지고서 뉴스를 만들어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발등 찍는 자충수를 이러고서 며칠째 지금 갖고 갑니까? 정말 괴상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인유한의 발언이나 이준석, 홍준표 무슨 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소동이나 이거 정말 상상 불허의 예측 불허의 이 괴상한 상황을 지금 인유한이하고 김기현이가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러 들어갔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어색한 악수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제 내내 이제 이 방송들의 영상으로 이렇게 또 돌았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분노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참 착잡했는데요. 이제 결국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들은 몸을 낮추라고 하는데 몸을 낮출수록 좌파들의 먹잇감만 될 뿐이다. 정치는 역시 상대가 있는 거다. 저 정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이하 그 똘마니들의 수준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꾸 조중동이 대통령 몸 낮춰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몸을 낮춘 결과 어떻게 됐냐. 저것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먹잇감만 되고 있지 않냐. 제가 지금 대통령 길들이려고 하는 조중동의 이 논조, 뭐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식의 논조가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그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하루 보여준 여러 장면들이 저는 그런 우려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협치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맨 뒷줄에 이재명이 홍익표하고 먼저 악수를 청했다. 또 연설 시작하면서 이재명이를 김기현이보다 먼저 불렀다. 협력, 협조라는 단어를 8회, 5회 사용했다. 전임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조중동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대통령이 몸을 확 낮췄단 말이에요. 조중동이 낮춰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통령이 낮췄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전연설 후에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도 갖고 오찬도 함께 했어요.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거다.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또 사전 환담했어요.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이한테 오랜만입니다 하고 악수 청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특별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씩 웃어 보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했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세를 확 낮췄어요. 조중동이 그렇게도 압박하고 요구했던 대로 자세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확 낮췄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정말로 건방지게 앉아서 대통령이 와서 지금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외면하고 앞에 노트북만 쳐다보고, 그런데 대통령 손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자세에서 대통령 손만 살짝 잡아주는 이형석이라는 자의 사진입니다. 천준호라고 이재명의 비서실장 이자는 아예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도 쳐다보질 않아요. 계속 딴 곳만 바라봐요. 김용민이라는 자는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했어요. 이 자가 이걸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나중에 페북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 두셔야죠 라고 자기가 말했다고 페북에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뭐 혼자 광야에서 떠든 게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런데 그 주위에 누구도 김용민이가 이제 그만 두셔야죠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페북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장꼬대처럼 떠들고 난 다음에 쓴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32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정연설. 야당 의원들은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들어갈 때 기립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악수하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를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이게 이원욱, 박용진, 신현영인데 이 자들에 대해서는 욕하는 글이 막 계속 올라갔고, 반면에 악수를 아예 거부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는 최고다, 너무 멋지잖아, 이런 식의 찬사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사전 환담을 하고 이재명이랑 악수도 하고 한 20분 비공개 회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로텐도홀의 복도에 5,6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피켓팅하는 의원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보고 가! 여기 보고 가래. 자기네 피켓팅 하면서 여기 보고 가! 반말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신사협정 했다는 거예요. 신사협정은 본회의장 안에서만 안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서 한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홍정민이, 이동주 같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자 앉은 상태에서 했어요. 강성희라는 자 있어요. 예, 진보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진보당.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가지고서 배치단 이자는 국회 본회의장인데 대통령한테 피켓팅을 이렇게 갖다 보입니다.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회 임기라는 문자가 써있는 피켓을 본회의장 안에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당이 아니다, 뭐 이러고서 신사협정 자기들은 지켰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저희 건물에서 안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그냥 계속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신사협정을 제발로 걷어찬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기들이 로텐더홀에서 피켓팅한 것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변명을 했다. 예, 윤재옥이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재옥이 양해해줬다면 윤재옥이 원내대표 자격 없습니다. 해줬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윤재옥이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들이 사실상 신사협정을 완전히 파기한 것을 변명하는 거라면 끝까지 추궁해야 됩니다. 끝까지 추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019년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이가 시정연설을 하러 2019년에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 저는 기립했어요. 또 퇴정하면서 야당 의석 쪽으로 가서 손을 내밀 때도 모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문재인이하고 악수를 했어요. 기립해서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문재인이를 그래도 대통령이랍시고 끄떡끄떡 오니까 기립해주고
악수하면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똘마니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것들을 상대로 자꾸 대통령한테 몸을 낮춰라, 몸을 낮춰라. 아, 조중동 이제 그만하세요. 저것들 말이에요. 저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일부러 외면하면서 딴청 빌었던 이자는 저 사진 가지고서 선거운동 한다고. 내년 4월에. 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의정보고에 뿌린다고. 나 윤석열도 이렇게 알로 본 사람이야. 단순히 무례한 자들하고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종북주사파들한테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이 끝나고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서 취임 후에 가장 기쁜 날이다. 여러분 말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가, 이것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 조선일보는 조중동이 다 그랬잖아요. 태도가 문제야. 태도가. 대통령 태도를 바꿔야 돼. 그 대통령 태도를 확 바꿨어요. 조중동 주장대로. 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칭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지금과 달리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변화를 바란다. 그게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게 조선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더 짓밟혀지고 더 개무시를 당해야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몸을 낮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 계속해서 더 낮추라는 것 아닙니까? 몸을 낮추는 것과 무레배의 이 무레배들이 설치는 거를 그냥 두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몸을 낮출 대상은 국민입니다. 저런 무레배들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 관계자들, 여당 진정으로 몸을 낮춰야 될 대상은 국민이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이재명 똘마니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요. 이게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만 서울로 가냐? 우리는 왜 빼냐? 당장 뭐 하남, 고양, 성남, 부천, 구리, 광명, 과천 뭐 이런 데서 이런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윤재호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의 지역민 또는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김포건 다른 지역이건 경기도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고
중앙부처와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단체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당해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해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죠. 이자가 경기도를 북도를 분리하겠다. 수원 인근의 그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아예 분도하겠다. 뭐 이런 주장은 그동안 수십 년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 국민의힘에서 김동연이의 경기 북도 분도론에 맞서서 아예 서울 주변에 경기도 주요 기초단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메가시티인데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한강 수변 개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교통난 경우에 이게 서울과 경기도로 행정이 나눠져 있으면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서울에서 가는 지하철이 경기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로 연장하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걸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만 편입을 해버리면 서울에 다니는 5호선이나 9호선이 경기도가 김포까지 가는 거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서울시의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교통난 해소가 매우 쉬워진다. 뭐 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한강 수변 개발도 막힘없이 김포가 경기도니까 김포 권역까지 가서는 수변 개발이 주춤하는데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책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김포의 설 편입을 주도하고 있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김포에 5호선 증편만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9호선까지 들어온다. 5호선, 9호선 레일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 이 대도시가 더 커지는 거, 이 메가시티는 뭐 세계적 추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이게 뭐 도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죠. 그러니까 그 추세에 맞추자. 서울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김기현이가 터뜨린 것 아닙니까? 아마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제 얘기를 이제 입을 열었어요. 뭐냐면 메가시티 서울구상, 메트로폴리탄 서울구상은 내년 40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김기현 지도부의 총선 필승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론조사까지 진행을 해서 서울 인근 인접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겹치는 서울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다수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극비리에 이거를 총선 필승카드로 관리를 해오다가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 단독인데 뭐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선 필승을 위한 극비카드로 꽤 오래전부터 여의도 연구원까지 동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극소수 지도부만 알고 추진을 해왔다면 그걸 왜 지금 터뜨려? 이런 걸 왜 지금 터뜨리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폭발력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의 주요 기초단체의 그 민심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터뜨려서 김을 빼냐고. 선거는 내년 4월 10일인데. 이거를 정말로 이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대로 총선 필승의 히든 카드로 김기현 지도부가 준비를 해온 것이라면 이걸 터뜨릴 시점은 내년 2월 정도 되어서 터뜨려야죠. 1월, 2월 중에 터뜨려야죠. 그리고 그것도 김기현이가 터뜨릴 게 아니라 당시 구성될 선대위 또는 수도권 선대본부 뭐 이런 데서 터뜨려야죠. 이런 데서 그 지역에 공천을 받은 출마자들이 한 3, 40명이 딱 모여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서 터뜨려야죠. 그래야 선거에 도움이 되고 후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미리 김기현이 띄우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미리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무슨 교통대책 차원에서 이걸 터뜨려 놓고 이게 생각보다도 이게 반향이 크고 막 이게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걸 지금 이걸 감당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이 모양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런 필승 카드로 준비가 됐다면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할 사람들의 어젠다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 김기현이가 김포 출마를 생각하나? 참. 여러분, 정치인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밍 놓치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정치고 너무 빨라도 황당해지는 게 정치입니다. 노무현이 200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불리한 선거를 막판에 역전시키는 카드로 정말 히든 카드로 쓴 게 행정수도 이전이에요. 지금의 세종시. 그거 언제 터뜨렸는지 아세요? 9월 30일이에요. 선거는 12월 19일.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9월 30일 날 후보가 직접 터뜨려요. 딱 80일 앞두고 터뜨려요. 대선 80일 앞두고.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수도라고 하는 대형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터뜨린 그 대형 이슈, 블랙홀 같은 대형 이슈를 터뜨린 노무현이가 대선의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행정수도 갖고 내가 재미 좀 봤어요. 아니 뭘 해먹으려면 이렇게라도 좀 해먹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준비했다면서. 총선에 정말 필승 카드로 몰래 준비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몰래 준비를 했는데 후보도 정해지지 않고 공천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수도권을 누가 선거를 이끌지도 모르는데 김포에 가갖고서 그것도 김포 교통대책 간담회 간답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터뜨려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준비해 온 게 아깝지. 이 경기도 얘기, 이게 서울 선거이기도 하고 경기도 선거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선거용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개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이걸 내세우고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는 거니까
김포건, 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김포건, 광명이건, 하남이건, 과천이건 경기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략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 전략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선거 전략. 이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이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슈가 폭발력을 가지려면 그 이슈를 체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땅한 후보도 세우지 않고 경기도 선거를 총지휘할 누군가도 세우지 않고 이슈만 이렇게 터뜨려 놓으면 결국은 기임세게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들이 되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게 경기도 선거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이가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김기현이가 나서서 그걸 대응할 겁니까? 맞짱을 떠도 경기도 선거를 지휘할 사람이 맞짱을 떠줘야죠.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이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정말 뜬금없이 이것을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이걸 미리 터뜨렸다면 이건 다급하게 된 김기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발표다. 이렇게밖에는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슈도 아무리 좋은 이슈도 그걸 체현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여러분, 경기도 선거를 이끌 사람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경기도 선거, 경기도 전체.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인적 자원 중에서는 김은혜가 아마 최적일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경기도 구석구석을 어떤 정치인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은혜. 1년 전에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나가면서 경기도 전역을 누볐잖아요. 경기도에서 4선, 5선 한 사람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은 다른 지역 사정을 몰라요. 아니, 평택에서 재선 3선 했다고 해서 저 포천 상황을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도당위원장을 지내면 조금은 알겠지만 도당위원장 지낸다 하던들 31개 경기도의 시군을 다 자기 일처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하면 그 31개 시군이 자기 지역이에요. 자기 지역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선거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최적은 김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차원으로 논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당 후보로. 그래서 경기도 전체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홍보수석으로 있지만 선거 출마를 위해서 곧 그만둔다면서요. 그러면 현재의 경기도를 생각하고 또 남쪽 북쪽을 나누더라도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게 경기 남부 아닙니까?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 인구 밀집 지역, 부천, 이게 다 모여 있잖아요. 경기 남부. 이 경기 남부의 중심은 수원이에요. 경기도의 수부 도시가 수원입니다. 경기도 도청에 있는 도시가 수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 선거를 총괄할
현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최적은 김은혜인데 적어도 유승민이보다는 김은혜가 더 낫잖아요.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어떤 자는 유승민이를 경기도 선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던데 뭐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서는 김은혜가 최적. 그러면 그 김은혜가 어디 지역을 선택해서 경기도 전체를 지휘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 체제를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김기현이가 김포 가서 교통 문제 얘기하면서 이걸 터뜨렸는데 메가시티. 이게 서울의 선거가 아니라고요. 이 메가시티는 서울에 편입될 대상지인 현재는 경기도 지역, 내년 총선에서도 경기도 지역인 사람들의 선택이거든. 그걸 김은혜가 받든지 경기도 선거를 총지휘할 사람이 받아낼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발표를 같이 하든지 해야지. 네, 이게 지금 이 코어디네이션이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거를 총괄할 전략지휘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범여권 차원에서 좀 순서를 다시 잡고 전략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서울은 누가 이끌 거냐, 경기도는 누가 이끌 거냐, 인천은 누가 이끌 거냐, 그리고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총괄하는 수도권 선대위는 어떻게 꾸릴 거냐. 그럴 때 이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에서는 어떻게 받고 경기도는 어떻게 칠 거냐. 이런 전략 속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터뜨리냐 어떻게 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떨어지면 책임질 건가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조기에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논평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것인데 이거 이준석이 홍준표 사면하는 건데 참 기가 안 차죠. 기도 안 차죠. 어떻게 이준석이 같은 해당 행위자를 제명하자고 1호 혁신안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자를 사면하고 껴안아야 된다고 하는 걸 1호 혁신안이라고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위라면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어제 이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요한 혁신위가 제2호 혁신안이라고 지금 불쑥 내민 것이 뭐냐면 의원 특권 및 동일 지역 3선 초과 제한이에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3번만 하고 4번째는 출마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는 국회의원도 여기와 비슷하게 만들자는 건데 저는 3선 이상을 할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3년인 제한이지 그 잘못된 것에다가 국회의원 임기까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잘못된 걸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잘못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헌 문제가 바로 걸립니다. 참정권 제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기가 됐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동일지역 3선 초과 금지라고 하는 그 인요한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3명의 국민의힘의 23명의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3선, 4선, 5선에 2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넣으면은 그 지역구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큰 지역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저녁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지금 제가 보고 다니잖아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가 더 정확할 거라고 제가 감히 자부합니다. 보십시오. 이 3선 이상 출마를 못하는 걸로 하면 이제 그 조항에 걸려서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출마하지 못하는 사람이 충청북도에 정우택이 있습니다. 청주 상당 지역인데 그럼 이 지역에 출마 못하고 다른 데 간다고 칩시다. 사실은 지난 3년 전에 정우택이 청주 상당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옆에 있는 흥덕으로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주 상당도 출마했던 사람들 떨어졌어요. 윤곽근이라는 사람을 출마시켰는데 그 사람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상당은 우리가 정우택이 출마하면 상당은 건질 수 있다. 3년 전에 그랬는데 그 상당을 옮기는 바람에 상당도 지고 흥덕에 가서 정우택도 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우택은 청주 상당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겨서 다시 거기 출마해서 지금 국회의원 5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정우택을 다른 데로 보낸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공천한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의석 하나 잃는 거예요. 정진석이가 있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있습니다. 여기요. 정진석이도 간신히 되는 곳이에요. 정진석이도 간신히 되는 곳이에요. 매번. 근데 정진석이를 빼고 정치 신인을 출마시킨다. 당선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겠죠. 조경태가 5선인데 부산 사하을입니다. 부산 사하을은 조경태이기 때문에 5선이 가능한 거예요. 조경태가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번 당선됐고 우리 쪽으로 와서 2번 당선된 지역인데 여기는 조경태니까 되는 거예요. 조경태를 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낸다? 거의 뭐 낙동강 벨트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거의 더불어민주당한테 헌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경태는 그럼 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거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소속 출마하는 조경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이 그래요. 4선들 중에서는요. 김학용,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이것도 윤상현이니까 3년 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입당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자른다? 다른 사람 낸다? 그러면 윤상현 다시 3년 전처럼 무소속 출마할 것이 분명한데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부지리로 좌파한테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명수 충남 아산갑. 이 아산과 천안은 인구가 급속히 느는 곳이고 특히 아산의 탕정지구 등 젊은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된 곳이라서 지금 4선의 이명수도 힘들어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명수를 날리고 정치 신인을 넣는다. 이게 과연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3선의 김도읍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인데 이게 낙동강 벨트. 김도읍이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김도읍을 빼고 누구 정치 신인을 낸다? 박덕흠이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이 지역 가서 들어보세요. 박덕흠이니까 버텨낸다는 거예요. 윤영석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갑. 양산이 쉬운 곳입니까? 양산 김해 말이죠. 양산에 2개, 김해에 2개인데 그중에 윤영석만 유일하게 우리 쪽이에요. 문재인이가 버티고 있는 곳. 저 김해. 노무현이 버티고 있는 곳. 여기에 지금 4개 지역 중에 3개가 저 좌파입니다. 그래도 윤영석이니까 버텨낸다고 평가받고 있던 지역인데 이제 윤영석 3선 했으니까 딴 데 가라. 그 지역에 누굴 투입하든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남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동강 하류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낙동강 벨트에 양산, 김해, 부산 북, 강서, 사하상, 사하 이게 다 어려운 곳이에요. 또 창원에 성산, 또 진해 이런 곳들이 쉬운 곳이 아니라고요. 영남이라고 해서 정말 말뚝만 갖다 박아놔도 된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역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국회의원 3번 그 지역에서 됐으면은 딴 데 보내야 돼.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설사 혁신이라고 칩시다. 선거에 지기 위한 혁신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혁신이고 뭐고 간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혁신도 해야 되는 판이에요. 괜히 정치는 뭣도 모르고 폼이나 잡고 뭐 좀 팬시해 보이니까 뭔가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지금 이것저것 지금 뒤집어내는데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해서 선거 망쳐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지역 전부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혁신이 조기 전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가 혁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혁신도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되고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해야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정치가 됩니까? 예, 다시 한번 혁신이 조기 전결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총선 200석 거론하는 좌파. 어제는 제가 그 이탄이라는 자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하나 더 늘었네요. 정동영이라고 있습니다. 정동영.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판 붙었다가 530만 표 차이로 떨어진 그 정동영입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고문인 모양입니다. 이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난 1일 광주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을 우리가 석권하면 200석 못할이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서 선거가 보여줬다. 200석도 못할 것 없다. 이탄희는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아래로 묶어두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200석 넘는 건 자기들이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좌파들이 한다. 이런 뜻이죠. 정동영이는 이 200석 확보를 가정하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런 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소명되면 바로 탄핵이다. 네, 정동영이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 확보하면 바로 탄핵이다 그랬어요. 족쇄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꼼짝 못한다.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200석 주장에 대해서 뭐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해서 웃기는 소리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헛된 망상이다. 헛된 망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제발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이게 200석 떠들고 다니는 이거 정신없는 것들이 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오만불선한 당한테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냐. 야, 저것들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뭐 하여튼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이게 제정신 가진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가끔씩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가만히 뜯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분석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까지 이것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비례당도 계산하고 있어요. 조국이가 지역에는 나가기 어렵겠지만 조국이가 창당해가지고 당 만들어가지고 비례정당 해서 비례 후보 내면 거기 몇 석 하지 말란 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몇 석 해. 조국 비례당 만들어서. 이준석이 유승민이 신당 만들어서 또 몇 석 해. 여기에 정의당, 진보당 이런 것들 다 조금씩 해. 기본소득당 얼마 해. 이렇게 해놓으면 200석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이탄희의 계산. 정동영이도 수십 년 정치만 한 자인데 그 정도 다 계산해보고 200석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이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이게 제정신들이냐라고 하는 반응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야 잘하면 우리 진짜 200석 할 수 있어. 그럼 뭐 윤석열 탄핵 가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다수다 라고 하는 점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메가 서울 이슈 관리가 시급하다. 이거 제가 어제 그 경기도 하남을 갔다 왔잖아요. 하남도 김포와 같은 서울 편입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현장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조사가 하나 발표됐어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김포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를테면은 호남 사람들한테 야 김포시, 고양시, 하남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왜 물어보죠? 대구 분들한테 이거를 왜 물어보죠? 물론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일은 일단은 아닌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전, 충청, 세종은 반대가 67, 찬성 25, 부울경은 반대가 52, 광주, 전남북은 반대가 45, 대구, 경북은 반대, 찬성이 엇비슷.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천, 경기, 서울은 반대가 65, 60으로 더 우세했다고 나와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적어도 제가 체감하고 있는 여론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는 원래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 자유파 여러분들의 생각이시니까 또 특히 굉장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좀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이게 편향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얼미터 조사의 마지막 항목에 보면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유도성 질문 성격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게 58%예요. 해당 지역 주민 필요에 따른 것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선거 때문에 선거에 표 얻으려고 정략적으로 이거 불쑥 내지른 거다라고 다수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관점이기도 해요. 그거를 리얼미터가 아주 충실하게 잘 반영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급하게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어제 발표할 정도면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런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한 거예요. 이 조사를. 그리고 이것은 종북 주사파들이 엄청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제 하남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만난 하남의 아미고 회원들은 뭐 절대적으로 찬성이더라고요. 압도적인 찬성이에요. 여기 보면 이 찬성 여론이 온라인 찬반 설문조사를 이 하남의 이창근 당협위원장이 받고 있는데 이 당협위원장 쪽에서는 찬성 여론이 96%가량 된다. 이것도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이 당협위원장이 하고 있는 조사니까 우리 쪽에 조금은 편향된 응답일 수 있지만 96%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의왕 당협, 과천 당협, 경기도 의왕, 경기도 과천 당협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뭐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01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 인근 지방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는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권은 서울인데 그냥 주거만 거주만 김포나 하남이나 광명에서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과천이 48, 하남이 48, 광명이 40, 구리가 37, 남양주 33. 그러니까 40%의 주민이 그 애들은 출퇴근하진 않을 테니까 또 이 고령층도 출퇴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출퇴근하지 않는데 빠지는데 경제활동 인구나 학생들의 경우에 주로 출퇴근을 할 거니까 그 지역 주민들 중에 40%, 50% 가까이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출퇴근이나 통학 비율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인 경우에는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완전 당황하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여당이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거니까 일단 반대는 시작했어요. 뜬금없는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반대는 시작했지만 이거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김포나 하남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은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국민의힘한테 그냥 의석 내주는 것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지? 예. 이런 당황과 황당함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해야 되겠고 정면 공격은 함부로 못 하겠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박찬대 같은 자의 얘기입니다. 아, 이거 천공이 나타나서 지금 편입시키라고 해갖고 편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지금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이 선거 앞둔 포퓰리즘 정책 등등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2002년 노무현의 행정수도 공약을 비난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노무현은 선거 100일도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공약을 불쑥 내밀어 가지고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내밀어 가지고 그걸로 재미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정략적으로 아주 이용을 잘해 먹었어요. 지금 지것들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서울 편입 서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지것들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노무현이한테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김동연이는 좀 처지가 다르죠.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의 주요 도시 합치면 한 500만 가까이 되는 이 도시들이 다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는 완전히 쪼그라들지도 모르잖아요. 더구나 김동연이는 지금까지 수원 중심한 경기도 남부를 경기남도라고 하고 한강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를 경기 북도로 해서 분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 분도, 이건 분도는 무슨 분도야. 그냥 서울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 편입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동연의 이 분도론의 직격탄을 날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동연의 말이 이런 겁니다. 야,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냐. 국토는 지가 갈라치려고 해놓고. 김포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 북도 김포보다는 서울시 김포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김포가 경기도 김포시인데 김동연의 구상대로 하면은 경기 북도 김포시가 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의 구상대로 하면 서울시 김포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김포구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낫냐? 그럼 서울시 김포구가 더 낫지. 라고 하는 김포 시민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역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남시는 감일 위례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이게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남시가 반동강이 나는 건 아니겠죠. 하남시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하남구가 되든 아니면 그냥 경기도 하남시로 남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남의 감일 위례 주민들이 서울 편입 추진위를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완전 서울 생활권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 뿐 교통 교육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현재 하남시장하고 스타필드가 1년에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는 유니온 타워에 올라가서 하남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서쪽으로 보니까 저기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123층짜리 빌딩이 아주 가까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현재 시장한테 여쭤봤어요. 저 제2롯데월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쯤 걸립니까? 했더니 아니요. 15분이면 오는데요. 그 정도로 하남 전체가 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남시가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하는데 하남시가 서울 편입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 일대에 걸쳐서 실제 그 도시, 소도시, 지방 소도시들이죠. 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로서는 경기도 도민들에게는 다 굉장히 현실적인 어젠다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거 비수도권에 불이익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비난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총선 기획단에 뭐 편입 들어오기로 했다고 한 누굽니까? 김재섭이 또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의 그 변두리 쪽이 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반대하는 입장을 어디선가 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뭐 이준석이도 뭐 이죽거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러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는 예상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김재섭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 이 자유우파 진영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이슈를 훼손시키는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좌파 언론에 의해서 증폭되고 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니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도 안 하고 내부 정리도 안 하고 불쑥 질러놓기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난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이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은 이슈지만 이슈 관리를 잘못하면 역공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일찍 터뜨린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미 공론화 됐으므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이슈 관리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마침 당에서 이 이슈 관리를 위해서 조경태를 특위위원장으로 급하게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에서 우선 내부 이견부터 좀 잘 해소하고 또 다른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에서는 김포와 부천, 경기도 부천, 경기도 김포를 인천으로 편입해서 인천 지금 350만 나가고 있는데 아예 이거를 인천 500만 도시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움직여 왔던 건데 이게 이제 좌절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데 따르는 상대적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까지 당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이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